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요. 자, 이제 유형자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해서 참 설명할 내용이 참 많았어요. 유형자산의 취득에 관련된 비용, 또 취득 후에 지출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산 시에는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을 하는 데 있어서 감가상각의 개념이 무엇이냐? 감가상각의 개념이라는 것은 유형자산의 취득금액을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감가상각을 하는 그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액법과 정률법이 가장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연수합계법과 생산량 비례법도 우리가 공식은 알아보자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은 체감 잔액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 것이 체감 잔액법인가 이해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이제 결산 때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면, 그러면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회계 처리라는 건 바로 분계를 말하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은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과 같은 거죠. 보고기간 말에 당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금액을 감가상각비 차변으로 기입하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기입하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에 대한 것이죠. 감가상각비 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또 계정 과목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손익계정의 판매관리비인데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것도 차감계정이다. 차감계정. 우리가 차감계정이 지금 세 번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산의 차감계정입니다. 무슨 자산? 이거는 그렇죠. 유형자산. 여기 딱 정리가 돼 있군요. 유형자산의 차감계정이다. 자, 그래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우리 회계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감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차감 금액이. 그러면 이 유형자산과 이 차감 금액이 함께 표시되는 유형자산의 원장에는 어떻게 표시되는가? 자, 우선 요거 중요하니까 잘 알아주시고요. 자,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면 차별의 감가상각비, 비용 발생,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자산에서 차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분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분계가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요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러면 이 건물이라는 자산, 유형자산이라고 할 때,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이 있을 때, 그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 바로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물 옆에 있는 50만 원은 건물의 무슨 가액일까요? 네, 취득가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 이거는 우리가 감가상각을 통해서 지금까지 감가상각을 한 누계액이에요. 누계액. 그러면은 요 50만 원에서 10만 원을 뺀 요 40만 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장부금액이라고 불러요. 순장부금액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냥 장부금액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장부금액이 얼마입니까? 건물의 장부금액이 얼마죠? 그러면 건물의 취득금액을 먼저 알아보고, 또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알아봐서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예요. 그게 장부금액입니다. 새로운 용어가 또 막 나오죠. 장부금액,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형자산은 처분이라는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거든요. 처분. 그래서 처분할 때 요 장부금액하고 비교를 합니다.
장부 금액 대 처분 금액을 비교해요. 그래 가서 이 처분 금액이 가령 30만 원에 처분을 했다면 장부 금액이 40만 원인데 처분을 30만 원에 했다. 10만 원을 처분 손실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장부 금액 40만 원짜리를 만약에 60만 원에 처분했다면 20만 원어치 20만 원이 처분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부 금액은 처분 시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처분 금액을 가지고 처분 손실이 발생했느냐, 처분 이익이 발생했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그 밑에 유형자산 처분. 자, 유형자산의 처분 때 회계 처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유형자산 처분 시 금액과 장부 금액을 여기 있죠. 처분 시 금액과 이게 처분 금액이죠. 장부 금액 이 두 개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장부 금액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지 꼭 알아두세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것을 장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해서 차액에 대한 금액을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인식시킨다. 처분 손익이라는 것은 손실과 이익을 두 개를 묶어서 표현한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장부 금액이 처분 금액보다 작을 때, 그럴 때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해요. 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장부 금액이 처분 금액보다 클 때, 이럴 때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처분 손실이.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한번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처분을 하면은요, 이 부가세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가세가. 근데 이제 부가세 부분은 여기서 아직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그걸 감안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나중에 뒤에서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 배우고 실무에 가서 실무에서도 이건 나와요.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문제는 실무에서도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실무에서도 그러니까 전표 입력으로 실제로 나옵니다. 그때는 부가세가 있어서 나와요. 왜냐하면 실무니까 세금계산서를 딱 보여주고 무얼 처분했다, 무얼 처분한 세금계산서니까 이걸 보고 회계 처리하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 이런 분계를 해내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부가세 부분이 없으니까 일단 없는 걸로 연습을 하고 이제 뒤에서 실무할 때는 부가세까지 넣어서 우리가 또 한번 확실하게 그때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볼까요? 문제를 사용 중인 공기청정기를 $30만 현금으로 처분하였다 해놓고 다 알려줘야 되죠. 이런 거. 취득금액 200만 원, 내용연수 4년, 내용연수 4년, 정액법, 잔존 가치는 없다. 취득일은 2000
17년 1월 1일 이고 처분일은 2019년 1월 1일이다. 이런 걸 알려줘야 이걸 회의 처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냥 금액을 다 적어줘 버리면 너무 시시하니까 한번 이렇게 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말이죠. 이거를 이제 회계 처리를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지금 문제를 정확히 제시해야죠. 처분 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이게 문제예요. 처분 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처분 시 회계 처리를 하려면 먼저 뭘 계산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먼저 감가상각 누계액을 산출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정액법이니까 우리가 취득 금액이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200만 원 마이너스 잔존 가치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없고 제로고 거기서 내용 연수가 4년이래요. 나누기 4 하면은 50만 원이 매년 감가상각비가 되는 금액이죠. 매년 5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면은 경과된 기간이 얼마인가요? 2년. 따라서 2년이 경과했으므로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100만 원이 있는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장부를 원장 T계죠. 개정 과목 양식. 자,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됐죠. 그렇다면은요. 이것이 어떻게 저기에 이게 지금 비품에 이게 지금 비품에 해당이 되죠. 공기청정기는 비품의 공기청정기 비품에 지금 여기 공기청정기인데 거기 그 원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취득한 시기에 그러니까 2017년에 샀죠. 2017년 1월 1일 날은 그렇죠. 여기 200만 원이 이게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입력이 200만 원이요. 그리고 그 밑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여기는
감가상각 누계액. 예.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 이제 분계를 하면은 감가상각을 할 때마다 2017년 12월 31일 날 여기 그렇죠. 50만 원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 날 여기 또 50만 원이 기록이 된다 이거죠. 지금 총계용 원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빨간 글씨가 왜 나왔어? 네, 검은 글씨로. 어휴. 네. 네, 이쁘게 보여주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냥. 자, 지금 장부는 우리가 처분 시점에 비품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에 이와 같이 지금 원장이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만 원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처분을 하면은요. 이거 지금 처분했으니까 만약에 전기를 해 놓는다면은 비품의 대변이 가겠죠? 오늘 처분했어요. 2018년 1월 1일 날 처분했잖아요? 2019년. 그렇죠. 2019년 1월 1일 날 처분했잖아요? 그러면 이날 이 원장에 여기에 얼마가 적혀야 돼요? 처분해 버렸으니까. 이거 검은색으로 바꾸려고. 검은색으로. 처분했으니까 요 200만 원이 되어야 어떻게 돼요? 비품이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공기청정기는 이제 우리 장부에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품의 대변에 200만 원 기록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원래 분계를 먼저 하고, 여기다 분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기가 돼야 되는데, 미리 전기된 거를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분계가 이해가 가니까. 장부가 나중에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보세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이 공기청정기 자체가, 이게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비품 중에 공기청정기에 대한 비품이에요. 공기청정기의 비품. 공기청정기 하나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 요 100만 원이 요날 처분하는 2019년 1월 1일 날 이것이 남아 있어야 될까요?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차감 계정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이게 없어져 있으니까 이 자산이 처분되는 날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없어지는 방향이 저 비품하고 반대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왜? 비품의 취득원가는 차변에 있었기 때문에 대변에서 없어지고 처분하는 날,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서 대변 쪽의 기록을 우리가 아까 앞에서 저 감가상각 분계할 때 차변이 감가상각비, 대변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변에 기록이 돼요. 대변에 기록이 되었다가 없어질 때는 반대로 차변에 와서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기가 되면 2019년 1월 1일 날 여기에 얼마가 기록될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야 비품 공기청정기 처분된 것이 장부에 반영이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이제 제로로 떨어지는 거예요. 처분 시점에 장부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여러분이 이해가 좀 됩니다. 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분계를 해야 되느냐? 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와야 됩니다. 100만 원.
대변에 비품 200만 원 가야 됩니다. 예. 비품 200만 원 가야 되죠? 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를 하면 돼요. 이제 회계 처리한다 이거예요. 그때 회계 처리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가 끝났느냐? 이거는 지금 요 회계 처리는 이것을 감가상각누계액 차변에 이거 기록해야 되고 비품 계정 대변에 이거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리가 지금 한 거예요. 나머지 아직 안 했죠? 예. 현금 얼마 받았어요? 예, 3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을 증가시켜야 돼요. 차변에 현금 30만 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차변의 합계는 130이죠. 대변의 합계는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가 차이가 나죠? 70만 원이 차이가 나죠. 예, 이 70의 정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70만 원. 자, 아까 감로가 100만 원이고요. 취득 금액이 200만 원짜리 이 비품이었어요.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의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장부 금액이 100만 원인데 처분을 얼마에 했어요? 30만 원에 처분했죠. 그러니까 장부 금액보다 70만 원을 싸게 처분한 거죠. 손실입니까? 이익입니까? 예,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처분 금액과 요 처분 금액 30만 원하고 예, 장부 금액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 취득 금액에서 100만 원을 뺐더니 장부 금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이 30만 원과 100만 원을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해 봤더니 그 차이가 70만 원. 바로 그 차이예요. 지금 이 분계의 차이가. 그래서 싸게 처분했다 이거예요. 장부 금액보다.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건 영업의 비용이에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왜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이익은 영업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70만. 그래서 이 분계를 우리 책에서 XX로 표시해 놓은 여러분 84페이지 중앙에 있는 네모 박스에 장부 금액이 더 크다 처분 금액보다 그 두 번째 점에 있는 차변의 현금,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대변에는 유형자산, 이것이 오는 그 케이스를 지금 우리가 예제로 해보고, 만약에 현금 이게 이제 그 공기청정기를 30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130만 원에 처분했다라고 하면 100만 원을 하나 더 넣게 되면은 현금이 여기가 130만 원이 될 것이고 여기 차변이 230이고 대변이 200이니까 이 대변이 30이 부족하게 되죠. 그때 대변에 오는 건 뭐가 올까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30만 원이 표시되는 거예요. 예, 이 처분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이 분계는요, FAT 1급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분계입니다. 왜냐하면 항목이 많아요. 예. 갑자기 지금 복잡한 분계를 우리가 하는데 요것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 처리하고 나서 돈 얼마 받았는지 이것도 정리해야 되고 손실이 났는가 이익이 났는가 요것까지 따져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여기 한 줄이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는 게 뭐냐면 부가세. 예. 우리가 뭔가를 처분하면은
부가세를 받거든요. 부가세를 저 처분하고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행을 해요. 예. 그럼 만약에 저거 공기청정기 30만 원에 판다 그러면 30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세금이 3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사가는 사람한테 33만 원을 받게 돼요. 33만 원. 그러면 여기 현금이 33만 원이 됩니다. 33만 원. 예. 33만 원이 되고 그러면 이제 3만 원이 뭐냐?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요. 지금은 아직 안 나왔는데 여기에 들어갈 개정 과목이 사는 사람한테 부가세를 받아놨죠. 예수금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수금. 남의 돈을 받아놓은 것이 예수금이에요. 남의 돈이라는 건 뭐냐? 우리 회사 돈이 아닌데 받아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직원들 급여를 줄 때 소득세 떼어놓는 거. 그 회사 돈이 아니죠. 예수금. 이 부가세도 회사 돈이 아니에요. 내가 공기청정기를 처분하고 사가는 사람한테 세금을 받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부가세인데 그 세금은 세무서에 납부해야 돼요. 예.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그래서 이게 부채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부가세 예수금 3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부가세까지 다 정리된 거예요. 현금이 30만 원이 아니라 33만 원이 되고. 자, 그런데 일단은 뭐 부가세 이거는 빼자 이거예요. 부가세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빼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 분계 오늘 이해를 안 해도 좋아요. 오늘 이해를 안 해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분계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본 분계 중에서 어떻게 해요? 제일 복잡하죠. 근데 아마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 분계를 하는데 이거를 사전에 왜 그려줬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돼요. 왜 처분하는데 비품을 대변에다가 요 200만 원 취득 금액을 왜 대변에 했느냐? 장부에서 털어야 되잖아요. 장부에서 털어야 되니까 취득 금액으로 대변에 기록해야 돼. 여기다 대변에 비품 30만 원 해버리면 완전 회계 처리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30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대변에 비품도 30만 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회계 처리하시오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30만 원에 현금으로 팔았다. 요것만 딱 쓰는 거예요. 차변에 현금 30만 원. 예. 대변에는 공기청정기니까 비품 30만 원. 요렇게만 회계 처리를 딱 하는 거죠. 예. 이렇게 간단할 줄 알고 근데 이 간단하게 이것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품의 대변에 여기에 이날 200만 원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30만 원이 기록되겠죠. 그럼 우리 비품이라는 자산이 현재 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어요? 70만 원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 비품 없어졌는데 안 되잖아요. 비품 없어졌으니까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취득금액으로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품이 없어졌는데 이 차감 계정이 있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거 당연히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감가상각누계액 자동으로 차변에 오는 거예요. 요거 이해를 하면은 밑에 현금 30만 원 받았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70만 원 발생했다. 이거는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계산이 됩니다. 그건 계산이 되는데 이제 왜 이게 대변에 비품을 200으로 기록해야 되는지 그리고 난데없이 감가상각누계액이 왜 차변에 와야 되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장부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원래 장부에 이게 처분 시점에는 처분하기 전에는 이거하고 이것만 있었어요. 이거하고 이것만 처분하는 날 이거 처리해야 되고 이거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복잡해지는 분계 이제 우리가 하나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분계에서는요, 아무리 복잡해도 원리를 알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반복이 필요하면 반복 연습을 해주시고, 이거 모르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연습을 한다는 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이해가 갈 때까지 질문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비유동 자산에서 가장 공부할 내용이 많은 유형 자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비유동 자산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무형 자산을 알아봅시다. 예, 무형 자산. 자, 무형의 자산이라는 얘기죠. 한번 여기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益이 기대되는 자산으로. 자, 여기까지는 유형자산과 차이가 없죠. 예, 아까 유형자산에서도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된다고 그랬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형자산과의 차이점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이 무형자산이에요. 자, 그리고 이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유형적인 것은 누가 봐도 검증이 가능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200만 원에 샀습니다. 예. 보니까 공기청정기 무슨 모델이네? 인터넷 조회해 보니까 200만 원 맞아요. 검증 가능해. 유형의 자산. 근데 이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건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거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요. 그런데 무형의 자산이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5천만 원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 이거 5천만 원이 정말 합당한 걸까? 이게 유형자산처럼 그렇게 검증 가능한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무형자산이.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 고려해서 기록하라. 이거. 자, 그래서 그런 추가적 고려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정의는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식별 가능해야 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의 정의에 이거 좀 추가를 했네요.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자, 보유하고 통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회사 거여야 된단 말이죠. 통제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 회사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남에게 빌려주고 싶을 때 임대할 수 있어야 되고, 처분하고 싶을 때 그걸 매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식별 가능하다는 것은 그것이 뭔가 무형이지만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건 그건 무형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독립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식별 가능하다는 것. 자, 이러한 우리가 무형의 자산을 우리가 비화폐성 자산으로서 무형의 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표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보면 이런 말이 또 있네요. 이거 물리적 형체가 없는 판매용 자산이 뭐냐? 물리적 형체가 없으면 무형 자산인데 그러한 것이 판매용 자산이라면 그것은 또 재고 자산이 된다. 우리가 재고 자산 때 이미 정리했죠. 재고 자산이라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모든 자산이 다 재고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형의 자산이지만 그것이 판매용 자산이라면 재고 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무형 자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뭐냐 이거예요. 유형자산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식별 가능해야 된다. 통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뭐 유형자산에서도 물론 나오죠. 자, 무형자산에만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식별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 회사가 통제할 수가 없어. 그건 이미 우리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오늘 사용하고 싶으면 오늘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오늘 누구에게 임대하고 싶으면 임대할 수 있어야 돼. 또 오늘 매각하고 싶으면 오늘 내가 매각을 결정할 수 있을 때 그걸 우리는 그 자산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식별 가능하면서 통제한다. 네. 그래서 뒤에 있는 이 긴 설명 여러분이 이 긴 설명을 읽어보시면 이제 참고는 되겠지만 요 키워드 요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추가적 고려사항이 뭐냐? 식별 가능하고 통제 가능해야 된다. 식별 가능하고 통제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뭘 예를 들었는지 합당한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육훈련비나 마케팅 비용은 미래 경제적 효익은 기대되지만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자 교육훈련비라는 것은 누구에게 교육을 했을까요? 직원들에게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기업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또는 판매의 증진을 위해서 광고 선전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은 우리 기업의 미래적 효익 때문에 지출을 합니다. 그러나 통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형자산으로 볼 수 없고 그냥 교육훈련비 또 광고선전비 이렇게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무형자산으로 볼 수 없다. 그냥 교육훈련비 비용 처리해라. 왜? 이유는 통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역량은 회사에서 많은 교육 훈련을 통해서 업무 역량을 높여놨어요. 해외에 공부도 시키고 국내 연수기관에 보내서 훈련비가 수천만 원 또는 수백만 원이 투자가 되었지만 그게 통제 가능하냐 이거예요. 통제 불가능하죠. 직원이 나 회사 그만두겠다면 우리 회사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 가능하고 우리가 그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은 어떤 개정 과목들이 있느냐? 자, 첫째 영업권. 자,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입니다. 산업재산권,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그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좀 주의 깊이 알아둬야 될 개정 과목은 여기 있는 영업권과 그다음에 개발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업권이라는 개정 과목은 어떤 것이며 무엇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냐면요. 영업권은 우리 개인 사업자들의 권리금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학원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제 친구가 학원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피곤해. 그래서 학원 좀 그만하고 싶어. 근데 이제 우리 학원에 이렇게 자산을 딱 계산을 해보니까 가령 5천만 원이 나왔어요. 전부 두들겨 보니까. 그런데 내가 5천만 원을 팔려고 하니까 야 이거 5천만 원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생각해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 학원에는 학원생이 말이지 100명이나 지금 매일 오고 있고 상하타 컴퓨터 학원 이미지가 굉장히 잘 그 홍보되어 가지고 그런 무형적인 효과가 있어.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5천만 원에 이거 컴퓨터 값은 다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에 줄 수는 없고 5천만 원 더 줘야 돼. 해서 제가 5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권리금이고 영업권입니다. 기업에서 회계 처리할 땐 그걸 영업권으로 회계 처리해요. 그런데 이 영업권을 그러면 아무 때나 어느 날 회사 사장님이 야 우리 회사 이미지가 좋아졌어.
이미지가 좋아졌으니까 이걸 돈으로 한번 저 회계팀장 이거 돈으로 한번 환산해봐. 우리 회사 이미지 좋아진 거 작년보다. 예, 환산해 보니까 한 10억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 영업권으로 회계 처리하자. 해서 차변의 영업권, 무형자산 증가. 예, 이렇게 잡았어요. 그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영업권은 여기 딱 제한이 있어요. 예,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이 된다.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럼 왜 사업을 결합하는 사업 결합이라는 건 기업과 기업 간의 합병을 말하는 거예요. 예.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인수하죠. 예. 요새 우리나라 그 항공 회사가 지금 순환기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 보니까 아시아나도 지금 내놨는데 뭐 SK가 인수할지 어디가 인수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합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SK가 아시아나를 인수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아시아나에 특별 재물조사를 하겠죠. 예, 자산이 얼마인지 순자산이 얼마인지 다 봅니다. 총 자산이 있으면 부채도 봅니다. 그래서 자산이 만약에 1조가 있어 그러면 부채는 얼마야? 부채가 뭐 5천억이 있어? 예. 그러면 순자산이 얼마예요? 5천억이죠. 예. 그러니까 1조를 주고 사가지고 그 부채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나에서 1조에 못 팔겠다. 네. 자산은 1조인데 예. 추가적으로 더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그걸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영업권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식별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자산 가치가 1조인데 1조 3천억에 샀네. 그러면 3천억만큼은 영업권으로 지불했다라고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식별 가능한 영업권은 내부 창출은 식별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 시 사업 결합 시에만 영업권이 인정된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자, 산업재산권은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특허권, 실용실황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하고요. 개정 과목을 아예 개별적으로 특허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렵지 않고 광업권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 광업권이라는 것은 그 광고에서 독점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광업권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느냐? 예, 만약에 어느 나라, 베트남하고 우리나라 어느 회사가 광업권에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서가 있기 마련이에요. 예, 그러면 그 계약서에 얼마를 지불했는지가 나옵니다. 금 500톤, 600톤을 채굴하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한테 얼마를 지불했는가 그 계약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별 가능해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광업권도 그냥 모든 광업권에 대해서는 인정이 돼요. 무형자산이에요. 자, 개발비. 이게 좀 애매해요. 개발비. 개발비라는 건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발비가 애매한 것이 뭐냐면 우리 모든 기업들은 통상 항상 연구개발을 해야 됩니다. 예, 오늘 무슨 신사업을 하려고 연구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연구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예, 정신 놓고 사업 못하죠. 내가 이 학원을 한다 그러면 저도 연구 많이 해요. 예, 항상 정보를 이렇게 안테나를 켜놓고 어떤 수업의 새로운 어떤 수업의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이런 회계라든가 그 학습 직종별로 또 어떤 교육 새로운 어떤 자격증 제도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게 통상적인 연구 활동이에요. 이런 거는 그런 것은 무형자산이 아니에요. 네. 제가 그런 통상적인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무슨 세미나에 갔다, 부산에 무슨 워크숍에 갔다 그런 비용들 나는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갔다 왔으니까 우리 자산 처리해야지 하고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자꾸 처리해요. 비용 처리 안 하고 그러면 뭐 비용 처리 안 하니까 제가 소득세 많이 내면 되겠죠. 네, 자산 처리. 그래서 이 개발비는요. 이 개발비는 자
그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은 경상개발비라고 그래요. 경상. 일상적으로 지불되는 우리가 지출하는 연구개발비는 전부 제외.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신제품과 신기술 등의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분명히 신제품 그리고 신기술, 그것의 개발활동에 들어간 비용만을 개발비로 본다. 연구자 들어가면 그건 개발비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또 개발비에 뒤에 그 계정 과목 이름이 B자다 보니까 개발비 이렇게 나오면 순간적으로 이게 비용으로 이렇게 인지가 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 수험생들이. 근데 개발비 이거는 비용이 아니라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이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우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그래서 웬만한 PC는요, 컴퓨터 하드웨어 값이 가령 70만 원짜리다 그러면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수백만 원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엑셀 40만 원, 윈도우 30만 원 하면 70만 원이죠. 거기에 뭐 포토샵, 뭐 그래픽 프로그램 뭐 수십만 원짜리 설치되어 있으면 그게 금방 100만 원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회사의 소프트웨어 요 자산은 점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자,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밑에 주의해 보시면 신제품,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지출 자산 처리는 개발비로 하고, 그 다음에 비용 처리하는 것은 경상연구비는 비용 처리한다. 그 얘기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네. 무형자산을 좀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요, 감가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무형자산은 그냥 상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무형자산의 상각은,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이랬는데, 무형자산의 상각은 유형자산의 유형자산의 상각 방법처럼 정액법 또는 체감잔액법 또 생산량 비례법이 있는데,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라면은 정액법으로 사용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정액법은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그 선택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법이 원칙이다. 주의해 보시면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상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가 이제 끝이에요. 무형자산에서는. 자, 보고기간 말에 당기에 해당하는 상각비 금액을 무형자산 상각비 계정으로, 계정 과목 이름이 무형자산 상각비입니다. 유형자산에서는 무슨 계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했죠?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에서는 무형자산 상각비. 비용 계정 과목이 달라요.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는 차변이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 그런데 무형자산을 상각할 때는 무형자산 상각비. 계정 과목이 다르고요. 대변이 또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대변에서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그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상각을 했어요. 간접법이죠. 그런데 무형자산은 직접법. 직접 개발비, 영업권 그 계정에서 직접 빼버려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를,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설명드리면서 비품이라는 자산과 또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듯이, 이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을
만들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런데 무형자산은 어떻게 된다? 이게 만약에 무형자산이라면 대변에다가 직접 기록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처분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걸 직접 상각이다. 그래서 누계액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한다. 밑에 설명이 있나요?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사용하지만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그러니까 대변이 개발비 또는 특허권 또는 영업권 이런 식으로 자산 감소를 직접 시킨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의 상각 처리할 때 회계 처리는 차변의 계정 과목, 비용 계정 과목부터 달라지는구나. 예. 감가상각 B가 아니라 무형자산 상각 B. 그리고 대변은 직접 자산의 감소. 예. 차감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해서 무형자산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기타 비유동자산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